우리가 돈 빌려준 게 죄입니까? 전국 550개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의 실제 발언입니다. 바로 무한리필 돼지갈비로 유명한 명륜 진사갈비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깃집이 대부업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대부업체가 고깃집에 탈을 쓴 겁니다. 본사의 전신인 KD네트웍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업종은 채권 관련 자금 지원 및 중개업이었습니다. 애초에 맛있는 고기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굴리던 금융업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고깃집 간판을 내걸었을까요? 2025년 그 답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에서 4%로 빌린 돈을 점주들에게 15%로 빌려주고 고기 한 박스를 발주할 때마다 원리금을 강제로 얹어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껍데기였고 본질은 사채업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칩니다. 고깃집에 탈을 쓴 대부업체의 정체, 바지 사장 뒤에 숨은 진짜 실세, 저금리 대출을 고금리 사채로 둔갑시킨 금리연금술, 고기 한 박스마다 빚을 강제로 갚게 만든 물대 시스템, 그리고 목전지 사기와 댓글 알바 의혹까지. 이 영상 하나면 명륜 진사갈비 논란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본사 담당자는 당당했습니다.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준 게 뭐가 문제냐는 투였죠. 그의 눈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50개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 논란에 휩싸였는데 정작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깃집 장사가 잘 되니까 부업으로 대부업에 손댔구나.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본사의 전신인 KD네트웍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문구가 나옵니다. 사업 목적란에 적힌 업종은 채권 관련 자금 지원 및 중개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아내는 일, 그러니까 금융업이 본업이었던 겁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들은 맛있는 돼지갈비 레시피를 연구하던 요식업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채권을 굴리고 이자를 계산하던 금융업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왜 하필 고깃집이었을까요? 무한리필 삼겹살 프랜차이즈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콘셉트가 불황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고 전국 곳곳에 무한리필 고깃집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금융업자들의 눈에는 이 시장이 완벽한 사냥터로 보였을 겁니다. 창업 희망자는 넘쳐나고 본사에 대한 의존도는 높으며 매달 원부자재를 발주받아야 하는 구조, 점주들의 통장에서 꾸준히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기에 이보다 좋은 업종이 없었던 거죠. 프랜차이즈의 탈을 쓴 금융업, 이것이 명륜 진사갈비의 태생적 정체였습니다. 고기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철학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맹점은 파트너가 아니라 이자를 뽑아낼 채무자였고 무한리필 고깃집 간판은 그럴듯한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융업자 출신이라 해도 혼자서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나서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실제 돈줄을 쥐어야 하죠. 이 기형적 구조의 실체는 본사 내부에서 드러났습니다. 550개가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을 상상하시나요? 깔끔한 본사 사옥, 체계적인 부서 구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관리 시스템. 하지만 명륜당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과거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제대로 된 내선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가맹점에서 걸려오는 민원 전화도 사비로 받아야 했죠.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라고 믿기 어려운 주먹구구식 운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수백억 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중견 외식 기업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래성에 가까웠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배구조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언론에 얼굴을 비추는 대표는 사실상 바지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진짜 실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던 인물이 모든 자금 흐름을 통제했고 대부업체 세팅부터 가맹점 대출 구조 설계까지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앞에 내세운 바지 사장이 법적 책임을 떠안고 뒤에 숨은 실세는 수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방패막이 구조입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바지 사장을 갈아치우면 그만이고 실세는 늘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있죠. 실제로 2025년 11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은 이종근 회장이었습니다. 12개
전국의 대부업체의 실소유주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공유 오피스 한 칸에 간판도 없이 모여있던 대부업체들, BI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삼성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벤처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이름만 다를 뿐 실소유주는 한 명이었습니다. 자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고 또 쪼갠 결과물이었죠. 감사보고서에는 무려 13개의 대부업체가 특수관계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지 사장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진짜 돈줄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구조, 이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점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는지 그 메커니즘은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죠. 명륜당은 2023년 11월부터 이 산업은행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명목으로 총 79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금리는 연산 %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일반 자영업자는 꿈도 꾸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문제는 이 돈의 행방이었습니다. 명륜당은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넘겼습니다. 대부업체는 이 돈을 다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빌려줬죠. 그런데 금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 15%,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던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상가 계약까지 마친 예비 점주들 앞에 놓인 건 15%짜리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조건까지 붙었죠. 4%로 빌려서 15%로 굴린다. 금리 차이만 11%포인트입니다. 수백 명의 점주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면 매년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이 굴러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종잣돈으로 둔갑한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이른바 물대 시스템입니다. 점주가 장사를 하려면 본사에서 고기를 발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 한 박스 가격이 12만 원이라면 점주는 16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추가된 4만 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이었죠. 고기를 시킬 때마다 자동으로 빚을 갚는 구조. 본사는 이 돈을 예수금 항목으로 모았다가 대부업체에 넘겼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나도 고기는 시켜야 합니다. 고기를 안 시키면 영업을 못 하니까요. 매달 수백만 원 적자를 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발주를 넣고 발주를 넣을 때마다 빚이 쌓이는 악순환. 고기를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사기 위해 빚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명륜당의 목적이 단순히 회사를 통째로 사모펀드에 파는 엑시트 뿐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가맹점 수를 550개까지 불린 이유 중 하나는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최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들의 수익 모델은 더 정교했습니다. 2025년 들어 명륜당은 기존 명륜 진사갈비 점주들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브올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업종을 바꾸라는 압박이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시장 트렌드 변화, 메뉴 다양화, 매출 증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만약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새로운 창업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존 점주들을 압박했을까요? 리뉴얼과 업종 변경에는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새 주방 설비, 간판 교체 비용,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부족한 점주는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까요? 다시 본사 연계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다 갚기도 전에 새로운 대출이 쌓이는 구조, 이게 바로 영구적 대출 노예 시스템입니다. 점주가 빚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본사는 새로운 빚을 얹어줍니다. 브랜드 리뉴얼이라는 명목으로 트렌드 변화라는 핑계로 점주는 영원히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일본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논란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의 과도한 발주를 강요하고 폐기 비용은 점주가 떠안는 구조, 점주는 적자를 보면서도 본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죠. 명륜당은 여기에 고금리 대출까지 얹은 겁니다. 발주 강요에 금융 착취를 결합한 한 단계 진화한 갑질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회사의 DNA에는 오래전부터 소비자와 점주를 속여온 정과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륜 진사갈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목전지 논란을 떠올릴 겁니다. 갈비 무한 리필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값싼 목전지를 섞어 팔았던 사건이죠. 목전지는 돼지 목살과 앞다리살을 붙여 부르는 말입니다. 갈비와는 부위도 다르고 가격도 현저히 낮습니다.
부산 지역 가맹점 10곳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고기 비율에 대한 안내 표시를 누락한 것이 문제였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만 갈비를 주고 이후에는 계속 목살이나 다른 저렴한 부위를 받았다는 후기가 수두룩했습니다. 갈비는 따로 달라고 해야 준다는 증언도 나왔죠. 결국 대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사가 점주를 쥐어짜는 구조에서 답이 나옵니다. 고기 한 박스마다 4만 원씩 원리금을 떼이는 점주 입장에서 원가를 줄이는 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비싼 갈비 대신 값싼 목전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사의 착취 구조가 결국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논란이 터졌을 때 회사가 대응한 방식이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수상할 정도로 본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을 잠재우려는 댓글 알바 의혹이 제기됐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 여론을 조작해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 목전지 사기, 댓글 알바 의혹, 이 회사의 기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면 돌파 대신 꼼수를 선택했죠. 소비자를 호구로 점주를 노예로 취급하는 태도가 기업의 DNA에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점주들만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19,500원을 내고 고깃집을 찾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본사가 점주를 쥐어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점주는 살아남기 위해 원가를 절감합니다. 좋은 재료 대신 싼 재료를 쓰고 서비스 인력을 줄이고 위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명륜 진사갈비 논란이 터졌을 때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명륜 진사갈비를 가는 소비자분들부터 고민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싼값에 이런 고기를 먹이실 건가요?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결제한 19,500원, 그 돈은 점주의 매출이 됩니다. 하지만 점주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중 상당 부분은 본사에 갚아야 할 고금리 대출 이자였습니다. 남는 게 없는 점주는 어디서든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 가족의 밥상 위에 올라온 거죠. 가성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19,900원 무한 리필이 가능했던 이유는 점주의 희생과 식재료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점주에게서 이자를 뜯어내고 점주는 소비자에게 원가를 후려친 고기를 내놓고 소비자는 그 고기를 맛있다며 먹습니다. 완벽한 착취의 먹이사슬이죠. 물론 모든 점주가 품질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운영하려는 점주도 있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점주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본사에 이자를 내고 원가를 제대로 쓰고 적정 마진을 남기는 건 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양심적인 점주는 적자를 감당하다 폐업하고 꼼수를 쓰는 점주만 살아남는 역선택이 벌어지죠. 이 기형적인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자들, 그리고 그 허점을 방치한 제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건 모르겠고 본사 측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던진 말입니다. 당당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갈 자신이 있다는 투였죠. 실제로 이들은 철저하게 법의 허점을 연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금리 상한선도 지켜야 하죠. 그런데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12개로 쪼갰습니다. 왜일까요? 자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의 큰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규제가 까다로워지지만 작은 업체 여러 개로 나누면 각각에 적용되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이 대부업체들은 공유 오피스 한 칸에 간판도 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회사라기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죠. BI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삼정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벤처엔젤 네트워크스 대부.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소유주는 전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2개 대부업체의 실소유주가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라는 것. 그는 대부업체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구조 자체가 그의 지배 아래 설계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같은 해 11월 이종근 회장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이용해 금전 대여를 중개하고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였죠. 대부업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죠. 제2, 제3의 명륜당이 나오지 않으려면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합니다. 명륜 진사 갈비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과서적인 답은 명확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며 소비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요. 하지만 명륜당의 사례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을 파트너가 아니라 채무자로 취급했습니다.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돈을 고금리로 점주에게 빌려주고 고기를 발주할 때마다 원리금을 강제로 갈취했죠. 점주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늪에 빠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원가를 후려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밥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끝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본사가 내미는 달콤한 조건 뒤에 어떤 계약서가 숨어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상환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고기 맛보다 본사의 재무제표와 수익 구조를 먼저 뜯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생존율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5년 내 폐업률이 8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본사가 레시피를 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물류를 책임져 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망 뒤에 고금리 대출과 물대 시스템이 숨어 있다면 그건 안전망이 아니라 덫입니다. 가맹점주를 금융노예로 소비자를 호구로 취급하는 기업이 과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종근 회장은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프랜차이즈 규제가 강화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